자, 지난 시간 뒷부분에 했던 게 ARQ라고 하는 기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간단히 좀 리뷰를 하면, 그러니까 ARQ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 링크 레이어에서 프레임을 보냈는데 걔가 제대로 도착을 하지 않거나 도착을 했는데 뭔가 깨져 있거나 이런 경우는 다시 보내야 되는 액션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송하는 기법들을 우리가 ARQ라고 하는데, 전송을 그냥 한 번에 하나씩 보내면서 원 바이 원으로 할 수도 있고, 어, 한 번에 하나만 보내기에는 길이 너무 넓다라거나, 동시에 보낼 수 있는 게 아주 길이 넓어가지고, 많은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데, 하나씩 보내면 너무 느리게 가는 거니까, 이제 한 번에 여러 개 보내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스탑 앤 웨이트는 그냥 한 번에 하나씩, 하나를 보내고, 받은 애가 받았다라고 응답을 하면 두 번째 걸 또 보내고, 두 번째 거 잘 받았다라고 하면은 세 번째를 보내고, 이렇게 하는 방식이 스탑 앤 웨이트 방식. 그래서 얘는 ARQ 방식이 아주 심플하죠. 뭐, 그걸 그리기 위한 스테이트 머신도 두 개 정도밖에 없고, 뭐가 없어졌다, 에러가 났다, 못 써놨다라고 하면은 그거 자체에 대해서 전송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 방법 자체도 복잡하지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니고, 한 번에 여러 개를 보내면 그때부터 이제 머리가 아파져요. 한 번에 여러 개, 네 개를 보냈는데, 네 개 중에 첫 번째 게 없어진 건지, 두 번째 게 없어졌는지, 세 번째인지, 네 번째인지도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다르게 액션을 취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좀 더 복잡해지는 어프로치가 500N이라고 하는 방법하고, 셀렉티브 리피트라고 하는 기법이 있는데, 500N은, 리시버 쪽에, 리시버 쪽에 버퍼가 없어요. 버퍼가 없어서 내가 1, 2, 3, 4 이렇게 보냈는데, 4개를 보낼 수 있어 4개를 보냈는데, 2번이 중간에 뭐 깨지거나 없어졌어. 그러면 받는 사람 입장에 봤을 때는 1번을 받고 2번을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3번이 오고, 또 2번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4번이 오게 되는 경우라고요. 그러면 그때는 버퍼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수신을 할 때는 항상 데이터가 순서대로 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1번이 왔으면 2번을 처리하고 3번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1번은 오케이. 근데 2번이 안 온 상태에서 3번이 오면 버퍼가 없으니까 그냥 버려요. 어쩔 수 없이. 2번을 처리해야 되니까 4번이 와도 얘를 버려요. 이렇게 하는 방식이 고백의 방식이다. 그러다가 우리가 재전송을 타임아웃이 지나면 재전송한다고 했으니까, 타임아웃이 경과가 되면 2번을 다시 보내는데, 이 경우는 2번만 다시 보내면 안 되죠. 그냥 3, 4번도 걔가 갔다고 하더라도 2번이 안 간 상태에서 도착을 했을 테니까 당연히 리시버가 걔를 버렸을 거고, 그래서 2번뿐만 아니라 2, 3, 4를 통으로 다시 보내요. 그래서 손실 난 게 있으면 거기로 돌아가서 500으로 가서 N개를 다 보낸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네. 반대로 이렇게 하면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 실질적으로 리시버가 받은 거는 1번 받았고, 2번 받았고, 3번, 4번은 두 번씩 받은 거잖아요. 네. 두 번씩 받았지만 첫 번째 거는 버린 거고. 그래서 그게 비효율적이니까 차라리 그냥 리시버에 버퍼를 두자. 버퍼를 넣고 똑같은 경우에 대해서 1번 받고, 2번 못 받고, 3번, 4번 도착했을 때, 일단 그냥 순서대로 채우는 거죠. 1번 받고, 2번은 못 받은 상태가 아직 비어있고, 그 상태에서 3번에 도착하면 3번 일단 킵을 해놔요. 4번은 마찬가지고. 왜냐면, 순서는 어긋나긴 했지만, 어쨌든 2번 뒤에 3번이 올 테니까, 1, 2, 3, 4라고 하는 번호가 찍혀져 있고, 네. 그러면 이렇게 한 상태에서 시간이 흐르면, 그때는 2번만 재전송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리시버가 그러니까 버퍼가 있다 없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프로토콜을 쓰자라는 거는 양쪽에 어떤,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네. 얘가 고백엔을 쓰면 얘도 고백엔을 쓰는 거니까. 그럼 받은 쪽에서 3, 4번을 킵하고 있을 테니까 2번만 전송을 하면 된다라는. 3, 4번을 다시 보낼 필요가 없고. 그러면 2번을 다시 보내서 얘를 채우면 1, 2, 3, 4 순서가 채워지는 거니까 쭉 이어서 처리할 수 있다라는. 그러면 앞에서는 2, 3, 3, 4를 두 번씩 재전송을 했어야 되는데, 셀렉티브 리피트를 쓰면은 3, 4는 한 번 처음 보냈을 때 킵을 하고 2번만 전송을 하면 된다. 요 차이가 있는 거고, 그래서 당연히 성능을 따져보면, 성능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통신에서 내가 보내고자 하는 건 요구가 있는데, 통신에서 가장 아이디어한 통신은 쟤를 보내는 거죠. 동그라미를 보내는 건데, 쟤만 보내서는 에러 수정이나 디텍션이 안 되니까
FCS가 CRC도 붙이고, 쟤를 보냈는데 제대로 못 가니까 또 보내니까 요만큼 또 한 번 더 보내는 거고. 네. 그래서 동그라미가 보내는 게 목적인 거고, 그걸 보내기 위해서 헤더도 붙이고. 이렇게 뒷꿈치 능력들은 다 우리가 오버헤드라고 해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오버헤드는 줄일수록 좋은 거죠. 네. 그래서 동그라미, 하얀색 동그라미 보내는 게 목적인데, 개항 가서는 뭔가를 할 수가 없으니까 두 번 보내기도 하고, 잘 안 가면. 잘 가서 뭔가 수정을 하거나 디텍션 하기 위해서 뭐 덧붙이기도 하고, 얘가 뭐다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헤더도 붙이고. 근데 헤더를 키운다, FCS를 키운다, 두 번 보는, 세 번 보내야 되는 건 다 오버헤드라고. 목적이 아니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줄일수록 좋은 거예요. 네. 동그라미면 잘 갈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런 관점에 볼 때 1, 2, 3 보면은 당연히 시렉트 리프트가 제일 좋죠. 네. 굳이 3, 4번을 두 번, 세 번씩 재전송할 필요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복잡하다는 거예요. 스테이트 트랜짓 다이그램 가지고 어떤 상태를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상태가, 고백에 있는 상태가 심플해요. 그냥 내가 1번 받았으면 2번 기다리는 거고, 2번까지 받았으면 3번 기다리면 되고, 3번 받았으면 4번 기다리면 돼요. 뒤에 뭐가 오고 그런 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셀렉트 리피트는 내가 몇 번을 받았고, 중간 몇 번을 안 받았고, 그 뒤에 또 받았고, 또 안 받았고, 이걸 다 기록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근데 구현 복잡도가 있기 때문에, 뭐, 시스템에 따라서, 뭐, 이것저것 고려해서, 성능적인 것도 고려를 하겠지만, 또 구현 복잡도라든지 이런 것들 등등을 고려해서, 그런 방법을 취하는데, 예를 들어서 유선랜이다 이런 쪽은 보통 1번을 써요. 네. 사운드 웨이트 방식으로. 왜냐면, 이게 거리가 짧아서, 이게 뭐 용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한 번에 하나씩 보내도 크게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사운드 웨이트를 써요. 네. 그래서 요거를 기억을 하시고, 오늘 뒤쪽에 이야기할 거는 요 부분인데, 이 뒤쪽에 있는 슬라이드에 해당되는 내용들인데, 우리가, 좀 앞에 나왔지만, 데이터를 보낼 때 얘가 몇 번인지를 번호를 붙여서 보내야 돼. 그래야지만 얘가 두 번을 보냈을 때, 첫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 구분을 할 수 있다고 하죠. 얘가 0번인지 1번인지. 아무런 마킹 정보가 없으면은 똑같은 걸 얘가 두 번을 보낸 건지, 두 번째 도착한 게 그냥 원래 두 번째 건지 구분을 못 하기 때문에, 근데 스타브는 웨이트 같은 경우는 그 구분을 0하고 1만 있으면 돼요. 한 비트만. 네. 왜냐하면 동시에 두 개 이상의 갈 일이 없기 때문에 첫 번째 간에는 0, 그 뒤에 거는 1, 그 뒤에는 0 이렇게 반복을 하면 돼요. 똑같은 맥락으로 이게 제가 요거는 0하고 1만 있으면 돼요. 0하고 1만 있으면 되는데 00, 01, 10, 11 두 비트를 쓴다. 그럼 문제가 돼요, 안 돼요?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스타브는 웨이트. 0을 쓰지 않고 0번, 1번, 2번, 3번 이렇게 쓴다. 그 다음에 또 0번, 1번, 2번 쓴다. 이거 쓴다라는 말은 헤더에다가 얘를 어떤 비트를 할당을 해서 번호로 적어주는데 그 비트를 한 비트를 쓸지 두 비트를 쓸지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시스템을 만들려면. 그러면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스타브 웨이트는 한 번에 하나씩밖에 안 가니까 0, 1이면 충분해요. 두 비트면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두 비트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네,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설명한 것처럼 두 비트를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두 비트를 쓰면 안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굳이 한 비트면 되는데 두 비트를 쓰면은 더 많이 소모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안 쓰는 거지. 세 비트면 안 되고 네 비트면 안 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능한 적은 비트를 써서 해보자 이거예요. 근데 스타드 웨이트는 가능한 적은 비트를 써야 되는데 어차피 한 줄로 써가지고 하나씩 하니까 0하고 1만 구분해주면 되는 앞에 거 뒤에 거만. 근데 고백에는 더 써야 돼요. 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뭐 4명이 달리기를 하는데 한 비트를 썼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가 0번이고, 얘가 1번이야. 그럼 얘도 0번 될 수밖에 없잖아. 그럼 얘도 1번이고. 이렇게 달리기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네, 동시에 데이터를 보내는데, 쟤도 0번이고 쟤도 0번이면, 누가 앞이고 누가 뒤인지를 구분을 못 할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당연히 0번, 1번, 2번, 3번, 이렇게 돼야 돼요. 4개가 있으면 최소한 4개 이상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동시에 4개를 보내려면. 만약에 똑같은 로직으로 0, 1, 2, 3, 4, 5, 6, 7, 8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네. 세 비트를 써서. 4개를 동시에 간다라고 하면 되죠. 네.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필요가 없는 거지. 다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가장 컴팩트하게 쓸 수 있는 비트가 몇 비트인지를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가장 많이 쓰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번호를 붙이기 위해서 비트를 쓰는데, 비트를 내가 이 오른쪽 예제와 같은 걸 텐데, 두 비트를 쓴다고 가정합시다. 네. 그러니까 헤더에다가 두 비트를 가지고 쓰면은 얘가 00, 01, 10, 11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네 가지 케이스니까 패키지 프레임이 반복이 되면 0123, 0123을 반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호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어지도록 하는 시스템에서 내가 지금 n이 윈도우 사이즈거든요. 한 번에 보낼 수 있느냐. 일단 얘는 5가 되면 돼야 안 돼요. 5는 5가 된다라는 말은 한 번에 5개를 보내는 거라고 그렇죠?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네. 0이 두 번 들어와 있어요. 한 번에 가는 애 쪽에 구분이 안 된 0이 두 번 들어와 있으니까 5개는 당연히 안 된다고요. 네. 그래서 n은 일단 5나 6은 돼야 안 돼요. 6도 안 되죠. 네. 자, 옳은 내용 말하는 게 아니고 6개를 동시에 보내면 구분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보다 작거나 작아야 돼. 4보다 작거나 작아야 된다. 근데 네 가지 종류밖에 없으니까. 5, 6은 따져볼 필요도 없고, 일단 4보다 작거나 작아야 되는데, 4가 되냐라는. 직관적으로 보면 4보다 작거나 작아야 되는데, 4가 안 된다라는 게 결론이. 왜 안 되는지 설명할 텐데, 내가 이렇게, 만약에 n이 4다라고 하면 4개를 보내겠죠? 0, 1, 2, 3. 그럼 여기서도 이제 번호가 0, 1, 2, 3, 0, 1, 2, 3 반복되는 축이 있고, 받은 쪽에서 또 어디까지 받았고, 어디를 받을 건지를 기록을 해야 된다고요. 이런 상황에서 0, 1, 2, 3, 4개를 다 받았어요, 리시버가. 다 받았는데, 받고 나서 액을 보내겠죠. 받았다고. 근데 액을 보낸 게 가는 길에 다 없어졌어. 그러니까 1번은 받았는데, 액이 가다 없어졌고, 0번은 1번도 받았는데, 액 가다 없어지고, 2번, 3번 다 가다가 없어졌어. 그럼 어떤 이벤트가 발생해? 그 다음에 샌드 쪽에서 타임아웃이 발생하겠죠. 아무런 응답이 안 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지고 여기서 0번을 재전송을 할 거예요. 지금 고백엔부터 이야기할 거예요. 고백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지금 윈도우가 사기 때문에 보내는 애는 이제 0, 1, 2, 3 요거 중에 이제 4개를 보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을 거라. 받은 애는 0, 1, 2, 3을 다 받았잖아요. 받았으니까 그 뒤에 오는 순서대로 봤을 때는 5번째, 6번째, 7번째, 8번째를 받으려고 기대를 하고 있을 거예요. 0, 1, 2, 3을 지나서 여기를 이제 2단계가 아니고 돌아가야 되는데 다시 쓸게요. 처음에는 이제 0, 1, 2, 3 처음에는 당연히 요 4개를 받으려고 이제 양쪽이 동기가 맞는데 0, 1, 3 다 받았으니까 3번 받고 나서는 요걸 받아야지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노란색 표시된 게 윈도우라고요. 앞에 지난 시간에서 여기 파란색에 있는 것처럼 내가 어떤 걸 받아야지 기록하고 있는 정보라고요. 그러면 이때 네, 0번이 재전송돼서 도착을 했어요. 그럼 이거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요? 도착을 하면은 얘가 얘로 해석하죠. 왜냐하면 리시버 입장에 봤을 때는 0번이 이전에 받았고 그걸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액을 보냈다고요. 그래서 나는 다 처리가 끝났구나 생각을 했는데 샌더가 걔를 못 받고 못 받았기 때문에 0을 다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샌더 입장에 봤을 때는 이 0은 첫 번째는 0, 첫 번째는 0. 다시 보낸 거니까. 근데 리시버 입장에 봤을 때는 첫 번째 0은 이미 받았기 때문에 다 끝난 거고 리시버 입장에 봤을 때는 두 번째 있는 0으로 해석을 한다라는 잘못된 거죠. 네. 저렇게 해석하면 이제 화면이 깨지는 거예요. 데이터가 깨지는 거. 이게 무슨 문제인지 이해하시겠죠?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n이 4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여러 가지 케이스가 발생을 할 텐데, 극단적으로 모든 데이터를 보내고 다 받았지만 모든 액이 없어진다라고 하면은 보내는 쪽과 받는 쪽이 다른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n이 3이 안 되고 3이면 어떻게 될까? 똑같은 걸 3인 경우로 그려볼게요. 3이라는 말은 3개까지 보내는 3개까지 이렇게 3은 못 보내고 똑같이 0, 1, 2, 3을 보냈는데 걔가 다 도착은 했지만 액이 오다가 없어졌어. 액이 오다가 다 없어졌어. 그러면 시간을 흐른 뒤에 얘가 0을 다시 보내겠죠? 이렇게 해서 n이 3일 때 그럼 보내는 애는 여전히 0, 1, 2, 3, 0, 1, 2, 3으로 되어 있는데 윈도우를 3으로 유지하는 거예요. 3까지, 3을 포함시키지 않고 0, 1, 2까지. 0, 1, 2, 3, 0, 1, 3은 이제 번호가 되는 거고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윈도우를 이제 3칸을 유지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리시버 쪽에서는 이 시점에서 0, 1, 2는 이미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유지하고 있는 거는 301이 돼요. 3개는 이미 받았으니까. 그럼 이런 상황에서 0이 재현된 게 도착을 했다. 라고 하면 얘를 어떻게 처리해요? 0을 어떻게 처리해요? 500에는. 버리죠. 예. 이야기를 했잖아. 고백에는 내가 기대하는 것이 아니면 다 버린다고 그러잖아. 버퍼링을 안 하니까. 기대하고 있는 게 몇 번이에요, 리시버가. 3번이죠. 0, 1, 2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 윈도우 안에 있는 3번을 기대하고 있는데 0이 도착을 했다고. 그럼 내가 원하는 게 아니면 그냥 디스카드를 시켜요. 그래서 이때는 받으면 안 되는데 받아서 문제가 된 거고, 이때면 받으면 안 되는데 받은 게 아니고 처리하는 게 아니고 버려버리니까 이때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4와 3을 비교해 볼 때 K가 2비치라고 하면 4와 3을 비교를 하면은 4비트가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모든 경우가 발생한다는 게 아니고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고, n이 3이 되면 어떤 경우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K 비치다라고 하면 우리가 고백 n에서의 윈도우 크기를 n으로 쓰면 n은 이 조건을 만족을 해야 돼요. 저걸 일반화시키면, 네. 저걸 이제 3비트로 하건 4비트로 다 똑같은데, K비츠의 크기를 가지고 시퀀스 번호를 잡는다라고 하면 최대로 잡을 수 있는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윈도우 크기 500N에서 윈도우 크기는 2의 K제곱 K승 빼기 1이 돼요. K승까지는 안 되고 2비트면은 2의 2승 4까지는 안 되고 3 이하로 가야 된다. 앞에 말했듯이 작게 잡는 건 아무 문제가 없고 작게 잡는 거 적게 보내기 때문에 그래서 어퍼 리밋을 결정을 하면 2의 K승 마이너스 1이 된다라. 이게 음, 실렉티브 리피트가 되면 조금 달라져요. 여기도 똑같이 내가 K를 2로 잡고 N은 당연히 아까 4 이상을 볼 필요도 없으니까 4가 되는지 3이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일단 빨리 설명하기 전에 3을 봅시다. 3을. 결론적으로 3도 안 된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N이 3이라고 하면 두 번째 케이스인데 0, 1, 2를 보내겠죠. 그러면 0, 1, 2, 3, 0, 1, 2, 3 오다가 다 액은 없어졌고 그러면은 샌더 쪽에서는 윈도우가 3이니까 011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리시버 쪽에서는 011을 받은 상태니까 301을 가지고 있겠죠. 위에 거와 똑같은 케이스예요. 이 상황에서 타임아웃이 발생을 해서 샌더가 0을 다시 보내요. 리는 이제 리트랜스미션 했다라는 거고. 그러면 실틀 리피트에서는 리시버가 얘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한다고요? 실틀 리피트는 버퍼링을 하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 노란색 윈도우 안에 없는 거는 버퍼링조차 안 해요. 내가 예를 들어서 301을 받아야 되는데 2번이 오면 버퍼링을 안 하는데 301이 오면은 내가 3을 먼저 기다리는 건 맞지만 0일은 윈도우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버퍼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여기다가
버퍼링을 해버려요. 근데 이게 문제라고 했잖아요. 실제로 지금 재전송된 0은 두 번째 0 적칸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첫 번째 0인데 리시버가 잘못 해석을 해서 버퍼에다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잘못된 동작이 되는 겁니다. 네. 사를 가정해서 그려도 똑같은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건 그래 볼 필요가 없고. 그래서 n이 2가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줄 텐데, 0, 1이고, 그럼 윈도우가 샌더는 0, 1만 가리키고 있을 거고, 리시버는 이걸 다 받아갖고 액이 없어졌으니까, 받았으면은 2, 3이 되겠죠, 2, 3. 두 칸이라고 했으면 윈도우 크기는. 그러면 0이 타임아웃 이후에 이렇게 0이 재전송된다고 하더라도 버퍼링을 해요, 안 해요? 버퍼링 안 하죠. 칸에 2하고 3만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버퍼링조차 안 한다. 그러니까 첫 번째 영과 두 번째 영이 헷갈리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버퍼링을 안 했기 때문에 프로세싱 자체를 안 해요. 그래서 이때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말이고, 네. 틀을 잘못한다라는 거고, 그래서 얘를 일반화를 시키며 셀렉트 리비트에서의 n은 윈도 크기는 2의 k-1 제곱승보다 작거나 작아요. 더 스트릭트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k가 2비트면 두 개까지만 되는 거예요. 두 개까지. k가 3이면은 네 칸까지만 되는 거고, k가 5면은 16개까지만 되는 거예요. 시퀀스보다 더 길다고 하더라도. 하한선은 의미가 없고, 상한선이 저렇게 된다는 거예요. 상한선이 얘하고, 얘하고. 고백엔과 셀렉트 리피트가 버퍼링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저거 윈도우를 잡을 때도, 기준 자체 상한선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요 뒤에 무슨 딜레마 어쩌고저쩌고 그림 되어 있는 게 똑같은 그림이에요. 햇빛이 영일리 갔을 때 빨간색으로 뭔가 잘 안 가고 하면은 저런 문제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등등을 고려해가지고 헤더에 어떤 필드를 넣고 그 필드를 내가 몇 비트를 잡고 이런 것들을 막 결정을 하는 거예요. 두 비트가 필요한데 20비트를 잡고 이러진 않는다고요. 비효율적인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이제 ARQ에 대한 내용이었고,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요? 까먹기 전에 이제 시험하고 향후 일정이 10월 22일에 10월 22일 화요일? 화요일에 중간고사를 봐요. 수업 시간에. 그리고 수업은 15일 또 화요일이죠. 네. 15일까지 제가 3장, 4장, 4장까지 강의를 할 거예요. 4장까지 시험 범위고 17일에는 오프라인 강의는 안 하고 제가 온라인으로 Q&A만 받을 거예요. 사전에 지금 받아서 Q&A를 하거나 오프라인 수업은 없고 22일 이후에 24일이 시험 기간인데 우리가 과목에 휴일이 많아서 수업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시험 범위는 4장 가지고 15일까지 다음 주 화요일까지 네. 15일까지 나간 4장에 대해서 시험을 칠 거고 실습 문제를 제가 문제를 내지는 않습니다. 수업한 것들에 대해서 중간고사를 낼 거고 수업 시간에 75분 안에 시험 치는 걸로 이렇게 진행될 예정이니까 제가 이거 정리해서 다시 공지를 할 테니까 그거에 맞춰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3장 마무리를 하고 4장을 넘어갈 텐데 질문 딱 있죠? 네, 3장. 네. 그래서 3장에서 녹화 강의 올려놨던 거하고 그 뒤에 ARQ에 대한 것들을 쭉 설명을 했고 이 슬라이드가 되게 많아서 뒤로 쭉 넘어갈 텐데
이쪽에 한 열 장? 한 몇 페이지 남았을 텐데. 여기까지. 그래서 마지막에 링크 레이어 어드레싱이라고 해서 어드레스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주소. 우리가 네트워킹을 공부하는 거, 사실 각 계층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어드레스를 쓰는데, 주소를 쓰는데, 내가 어떻게 연동되고 왔다 갔다 하는지를 이해를 하면 네트워킹 전반적인 걸 거의 다 이해를 해요. 네. 근데 반대로 해석하면, 어, 전체적인 거, 그 전체적인 연결되는 걸 다 이해를 못하면 사실 네트워킹 어떻게 되는지 이해하기 또 어렵긴 해요. 그래서 이걸 한 번에 탁 듣고 이해하기 쉽진 않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연관되는 것들이 많아서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링크 레이어 어드레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링크 레이어 어드레스면 링크 레이어가 우리가 레이어 2라고 쓴다고 했으니까 레이어 2 어드레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네트워킹에서 어드레스 할 때 가장 많이 어드레스 많이 쓰는 게 IP 어드레스, IP 어드레스. IP 어드레스는 우리가 레이어 3에서 사용되는 네트워크와는 네트워크 넘어갈 때 얘가 네트워크에서 어디 있는지를 이제 표시해 주는 어드레스를 레이어 3 어드레스라고. 각 계층마다 그 계층에서 주고받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계층에서 필요로 한 정보를 가지고 어드레스를 잡아요. 그러면 L2하고 L3는 붙어 있잖아. L3 밑에 L2가 있으니까. 그럼 이게 연동되는 게 어떻게 되는지가 이제 여기 3.4에서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보통 L3 어드레스가 IP 어드레스고 얘를 보통 로지컬 어드레스라고 하고 얘를 보통 피지컬 어드레스라고 해요. 그리고 비율을 줄 때 L2 어드레스를 주민번호 같은 걸로 얘기를 하고 네, 구분했을 때 S3 어드레스를 집 주소라고 이야기해요. 집 주소하고 주민번호가 사실 어드레스는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어떤 번호는 있는 거니까. 집 주소하고 주민번호의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주소하고 주민번호? 가장 큰 차이가 바뀌느냐 바뀌지 않느냐 차이라고. 네. 왜 집을 이사를 가면 집 주소는 바뀌잖아요. 근데 이사 갔다고 해서 주민번호가 바뀌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L2 어드레스는 그럼 우리가 와이파이다라고 하면 와이파이 뭐 스마트폰을 사거나 노트북 사면 와이파이 칩이 있다고요. 네. 그래서 거기 칩에 박혀서 나. 내가 세팅하거나 바꾸고 이런 게 아니고 와이파이 칩이 있으면 여기에 칩이 들어가요. 그래서 피지컬리 어떻게 할당되어 있고 바꿀 수 없다. 이게 말랑말랑한 게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피지컬 어드레스라고 해요. 피지컬 레이어 어드레스와는 상관없고 피지컬 레이어는 어드레스 자체가 없기 때문에 신호를 보내는 거니까 그래서 피지컬리 픽스되어 있다라는 의미에서 피지컬 어드레스라고 하는 거고 로지컬 어드레스는 논리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네트워크에 있을 때는 A를 썼다가 저쪽 가면 B로 또 바꾸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여기 썼으면 IP 주소가 여기서 쓰는 IP 주소하고 집에서 쓰는 IP 주소는 달라요. 네. 네트워크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로지컬리 논리적으로 왔다 갔다 한다 이런 의미에서 로지컬 어드레스라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말했지 이것들을 다 연결하는 게 되게 복잡한데 일단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 여기서 N으로 쓴 건 네트워크 레이어 어드레스를 N으로 썼어요. 이 그림에서. 네. 그래서 얘 같은 거 이런 애들 그리고 L로 쓴 거는 스팸 신고된 전화입. L로 쓴 거는 데이터 링크 레이어 주소를 L로 썼어요. 이렇게. 그러면 N으로 쓴 네트워크 레이어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단위로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이 예제가 앨리스가 저 위에 있는 앨리스가 저 밑에 있는 밥한테 뭐 이메일이나 뭐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내고자 하는 사람은 N1에서부터 밥의 네트워크 주소가 N8이니까 N1 주소에서부터 N8까지 가라 이렇게 써요. 그래서 얘가 소스 어드레스가 되고 얘가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헤더를 아직 보진 않았지만 레이어 3 IP 헤더를 보면 거기에 소스 어드레스를 쓰고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를 써요. 소스는 N1에 해당되는 비트를 쓰고 데스티네이션은 N8에 해당되는 비트를 써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열심히 이야기한 것처럼 네트워크 계층은 엔드-투-엔드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여기서 와서 이렇게 가는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N1에서부터 N8까지 가는 거다. 그래서 여기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이걸 보면 N1에서부터 N8 이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요건 바뀌지가 않죠. 내가 NH로 가는 거니까 중간에 목적지를 바꿀 일은 없다고요. 그래서 N1에서 NH로 간다라는 IP 헤더는 바뀌지 않고 쭉 가요. 그런데 네트워크 계층은 엔드-투-엔드로 여기서부터 앨리스에서부터 바까지 가는 건데 왜 데이터 링크 레이어는 스코프가 다르다고 했다. 데이터 링크 레이어는 한 링크에서 주고받기, 프레임을 주고받기 위한 규격을 우리가 데이터 링크 레이어라고 해요. 그 데이터 링크 레이어는 링크마다 있어요, 링크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 링크 하나가 있고 이렇게 넘어가는 링크가 있고 이렇게 넘어가는 링크가 있어요. 따로따로. 그러니까 세 개의 데이터 링크 레이어 프로토콜이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각 링크마다. 왜냐하면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요 링크에서는 보내는 사람이 얘가 되겠죠. 네. 첫 번째 링크니까. 받는 애는 누가 돼요? 받는 애는 R1이 돼요. 그죠? 밥이 아니고. 두 번째 링크에서는 R1이 보내고 R2가 받는 거고 세 번째 링크는 R2가 보내고 밥이 받는 거예요. 요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데이터 링크 레이어는 링크마다 뭔가 돌아가는 거고 하나의 링크에 대해서 네트워크 계층은 엔드-투-엔드로 처음 시작하는 소스에서부터 목적지 데스티네이션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주소 체계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요 파트가 이제 데이터 링크 레이어 쓰는 건데 네, 여기를 보면은 이제 여기는 앨리스가 쓰고 있는 데이터 링크 레이어 주소가 L1으로 되어 있고 R1도 이제 양쪽으로 뭐 여러 군데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쪽으로 연결되는 요 링크의 데이터 링크 레이어 주소가 L2예요. 그래서 L1에서 L2로 간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이거는 두 번째 링크로 가면 의미가 없죠. 두 번째 링크는 시작과 끝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시작은 얘가 되는 거고 끝은 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에 있는 네트워크 레이어는 바뀌지가 않죠. 네트워크 레이어의 어드레스는 바뀌지가 않는다고요. 시작하는 소스와 데스티네이션이기 때문에 데이터 링크 레이어는 링크가 바뀜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요. 시작과 끝이 달라지니까. 마지막 구간도 L7에서부터 LA까지 가는 거니까 이렇게 되게. 그래서 그냥 그림을 봤을 때 차이점이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하는 것과 데이터 링크 레이어에서 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어드레스가 바뀌느냐, 어드레스 필드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느냐, 또는 바뀌지 않느냐, 이게 큰 차이가 있더라.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 빼먹었는데 여기서 이제 보통 피지컬 어드레스라고 하는데 피지컬 어드레스라는 말보다 더 흔히 쓰는 게 보통 맥 어드레스라고 해요. 우리가 그 서브 레이어를 DLC 서브 레이어, 맥 서브 레이어 나눈 것처럼 데이터를 주고받는 게 맥의 기능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주소가 필요한 거니까 맥 어드레스라고 해요. L2 어드레스라는 말보다 맥 어드레스라는 말을 더 많이 쓰고 맥 어드레스도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쓰는 유선랜이나 또는 무선랜이나 랜이 뭔지는 알죠? 집에서 끼우는 거. 네. 또는 블루투스나 이런 쪽에서는 IEEE 어디죠? 네. 보통 IEEE에서 정의한 이게 사장의 주제인데 IEE에서 정의한 규격을 사용을 하고 거기서는 이제 맥 주소를 48비트를 사용을 해요. 48비트. 48비트의 어떤 맥 주소를 할당을 해서 앞에 나왔던 L1, L2 그게 48비트짜리다라는 거예요. 근데 48비트를 쭉 쓰면 너무 기니까 이것처럼 16진수로 쓴다라는 거죠. A는 우리가 10진수로 표현하면 뭐예요? 숫자가 10이잖아. 10이니까 비트로 쓰면은 8 더하기 2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2는 이제 0010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16진수가 하나의 16진수 디지트가 4비트니까 12개겠죠. 12개의 16진수가 붙으면은 이제 48비트가 된다라는 거예요. 밑에 콜론 쓰고 이거는 쭉 붙었으면 헷갈리니까 그냥 표기를 저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필 때
들어가는 거는 48비트가 들어가요. 그다음에 요거는 사장에 나오니까 사장에서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맥 어드레스가 보통 IEEE 기준으로 48비트를 쓴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 다시 들어가서 여기 L1, L2 이런 데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앞에 말한 것처럼 48비트는 여러분들이 할당할 일이 없어요. 크게 볼 일도 없고, 볼 일이 있긴 한데, 그래서 이제 보통 내가 스마트폰을 새로 사면 거기에 새로운 통신칩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그냥 박혀져 있어요. 네. 체크해보면 나오는 거고, 스마트폰 바꾸면 당연히 맥 어드레스는 바뀌어요. 하드웨어적으로 바뀌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하드웨어적으로 바뀌어 있다는 말은 그 하드웨어를 제작을 할 때 할당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게 48비트가 뭐 아무 숫자를 넣는 게 아니고 규칙이 있어요. 규칙이 있어서 규칙을 제가 외우지 못하지만 저 규칙에 컨실 코드라든지 나라 코드라든지 제조사 코드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삼성은 뭐 1을 써서 쓰고 뭐 시스코는 2를 써고 이런 식으로 할당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럼 제가 퀘스천을 던지면 아까 어드레스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는데 IP 어드레스다. IP 어드레스. IP 어드레스가 인터넷상에서 똑같은 호스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IP 어드레스는 똑같은 호스트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편지를 보내야 되는데 편지를 똑같은 목적지를 가진 호스트가 있으면 보낼 수가 없잖아요. 물론 예외적으로 여러분들 집에서 공유기를 쓰면 공유기 뒷단은 IP 어드레스처럼 생겼는데 사설 IP라는 걸 써요. 사설 IP 아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IP 수가 그렇게 싹 많지가 않아서 여러분 집에 공유기를 쓰면은 내가 KT다라고 하면 KT는 여러분 집에 IP 주소를 하나를 줘요. IP 어드레스 두 개, 세 개를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IP 어드레스도 아주 희소한 자원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집에서 그 인터넷 라인을 쓰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이나 이게 한 대가 아니잖아요. 그럼 요걸 공유해서 쓰기 위한 기법이 이제 공유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안에서는 뭐 IP 1번, 2번, 3번 이렇게 나눠서 쓰는데 1번, 2번, 3번은 밖으로는 못 나가요. 밖으로 나가면 이제 의미 없는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걸 우리가 사설 IP라고 하는. 사설 IP는 내가 IP 타임을 쓰면 거의 똑같이 나와요. 근데 걔네들은 어차피 외부 인터넷으로 나가서는 쓰지 않기 때문에 얘는 인터넷이 아니기 때문에 요 바깥이 인터넷이니까 인터넷상에서는 IPA, IPB로 다른 IP가 있어요. 주소가 달라야지 딜리버리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공유기 뒷단에서는 여러 디바이스들이 저 똑같은 IPA를 쓰기 위해서 사설 IP를 쓰기 때문에 비슷해 보일 수는 있는데 걔는 인터넷이 아니니까 얘는 이제 노네인 거고 이 인터넷상에서는 똑같은 IP 어드레스가 있을 수는 없어요. 주소니까. 그럼 맥 어드레스는 똑같은 게 있을까 없을까? 맥 어드레스. 맥 어드레스가 똑같은 게 있을까 없을까는 그냥 조금 고민을 해보면 똑같은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얘가 48비트야, 48비트. 48비트면은 우리가, 보통 0번하고 마지막번호는 안 쓰기 때문에, 그걸 뭐,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략 2에 48 쓴 개 정도 나오겠죠? 맥 주소를 2에 48 쓴 개 정도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48비트니까. 그럼 2에 48 승이 커요, 작아요? 크죠? 네. 근데 썩 크진 않아요. 네. 여러분들이 한 명이 맥 어드레스를 몇 개 쓸까요? 몇 개 쓸까요? 여러분들 지금 패드를 쓰잖아요. 그럼 패드에 맥 어드레스 몇 개 들어가요? 칩마다 들어가요. 와이파이 하나 들어가요. 블루투스 들어가잖아요. 블루투스 두 개 들어가요. 내가 디바이스를 바꿨어. 그럼 또 들어가요. 두 배가 곱하기 2가 돼요. 한 번 더 바꾸고 곱하기 3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디바이스 그 맥 어드레스 재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칩마다 들어가니까 칩을 바꾸잖아요. 핸드폰이 바뀌거나 스마트폰이 바뀌면은 칩이 바뀌니까 맥 어드레스는 당연히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PC에서도 또 두 개, 세 개가 들어갈 거고. 그런 식으로 따져보면 한 명이 쓰는 게 수십 개, 수백 개가 돼요. 맥 어드레스. 쓰다가 버리는 것도 있을 거고. 그죠?
그래서 이게 되게 큰데,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쓰는 것도 있고, 기기가 쓰는 것도 있고, 그죠? 네. 서버들이 다 매거진을 갖고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게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크지는 않아요. 얘가 포함할 수 있는 건 이 정도지만 실제로는 요만큼 필요하다. 그 말은 어디에선가 매거드레스가 똑같은 게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매거드레스가 5개밖에 없는데 사용을 해야 될 곳은 50군데다. 하면 10번씩 재활용해야 되는 거죠. 똑같은 번호가 매거드레스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계산을 해보면. 근데 똑같은 매거드레스가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게 제가 먼저 질문이에요. IP 어드레스는 이야기한 것처럼 어드레스가 똑같으면 전달할 수가 없어요. 네. 길이 여긴 저기지 구분할 수 없으니까. 맥 어드레스는 똑같아도 문제가 생기진 않아요. 왜 생기지 않아요? 네,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강조한 것처럼 스코프가 달라요, 스코프가. 그러니까 인터넷은 노란색 라인, 노란색으로 가는 저 노란색으로 가는 쭉 긴 저 라인에서 똑같은 애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길이 세니까. 네. 근데 맥 어드레스는 끊어져 있는 보라색 라인 3개예요. 여기서 내가 맥 주소를 1번 쓰고, 여기서 내가 맥 주소를 1번 쓰면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따로따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삼성이 와이파이 칩을 2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한국에 팔고 하나는 미국에 팔았어. 근데 그 미국에 판 거를 미국에 있는 제임스가 샀어. 문제가 되는 경우는 그 제임스가 공교롭게도 내 옆에 와가지고 요 방에서 같은 와이파이를 쓰면 문제가 돼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같은 링크에서 얘도 맥 1번이고 얘도 맥 1번이면 문제가 돼요. 근데 말했듯이 이걸 지역적으로 구분해서 판다거나 하게 되면은 저 똑같은 맥 어드레스 쓰는 2개 디바이스가 같은 링크에 존재할 확률은 얼마다? 거의 제로다라는 거죠. 네. 완전히 제로가 될 수는 없지만. 그래서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라. 그게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경우에 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각 다르게 팔았는데 걔네들이 그러니까 같은 네트워크도 아니고 같은 링크에 있는 거니까 요 방에서 요 AP를 같이 쓰고 있으면 문제가 되는데 나는 이 얘를 쓰고 쟤는 저쪽 쓰면 아무 문제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맥 어드레스는 일반적으로 유니크하진 않아요. IP 어드레스는 유니크한데 유니크하진 않지만 한 링크상에서 구분을 하는 거니까 겹쳐도 문제가 안 된다. 그거가 똑같아요. 여러분들 학번이 연세대학교에 있는 다른 학교에 있는 학번하고 똑같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문제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 학번은 그 학교 안에서 구분하는 거니까. 그 컨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코프가 다르다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 계층에서 엔드투엔드로 라우팅하기 위한 주소가 있고, 각각의 데이터 링크 레이어에서 ARQ나 뭐 등등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맥 어드레스, L2 어드레스가 있다라고 한 건데, 2개가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얘 따로 쟤 따로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여기에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 앨리스가 사용하는 컴퓨터는 네트워크 어드레스는 N1을 쓰는 거고, 이제 맥 어드레스는 L2를 쓰는 거라고. 2개가 연결돼야 되는데, 왜 연결돼야 되냐면, 우리가 여기다 그립시다. 이렇게 데이터를 보내는데, A에서 B로, C로에서 D로 간다고 합시다. 네.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네트워크에 데이터를 보내는 과정이 얘가 네이버다라고 했을 때, 네이버닷컴의 데이터를 뭔가 보내고 싶어요. 데이터를 보낸다기보다 네이버 서버에 접속을 하고 싶은 건데, 그러면 브라우저에 네이버닷컴 주소를 치겠죠. 그럼 여러분들 엔터를 눌러요. 엔터를 누르면 무슨 과정이 일어나냐면, 닷닷닷 네이버닷컴은 주소가 아니고 이름이죠, 이름. 네이버 서버 이름이지. 이름 가지고 데이터를 보낼 수는 없다고. 편지를 써가지고 백성한테 가세요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제 주소로 알아야 되는 거지. 그럼 뭘 알아요? 뭘 알아야지 데이터를 보내요? 네이버 서버의 IP 주소를 알아야겠죠. 네. 그래서 얘를 그대로 보내는 게 아니고, 얘에 해당되는 IP 주소를 갖고 와야 돼요. 요 기능을 하는 걸 뭐라고 해요? 네. 또 이제 인터넷 마비되고 할 때 나오는 용어예요.
도메인 네임 서버라고 서버가 있어요. 그 서버한테 물어보면 네이버닷컴의 IP 주소 뭐냐라고 물어보면 걔가 알려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브라우저에서 엔터를 치면은 그냥 엔터 쳐서 뭔가 메시지 만들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입력한 네이버 주소가 네이버인지 다음인지 고려대학교인지를 가지고 DNS를 한번 갔다 와서 IP 주소를 가지고 오고 IP 주소를 가지고 오면 패킷을 만들겠죠. 앞에 네트워크 주소 가지고 소스 데스티네이션 써가지고 패킷 만든다고 했죠. 그러면 이제 보낼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럼 이렇게 가요. 그러면 데스티네이션이 이제 D가 되겠죠. 소스가 A인 거고. 그러니까 소스 어드레스는 당연히 아는 거고 A가 보냈는데 내 주소를 모르고 보낼 수는 없으니까. 근데 보통은 데스티네이션의 IP 주소를 다 기억하지 못한다고. 기억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보통 이름으로 기억을 하는 거고 이름을 DNS 한번 갔다 오면 IP 주소를 알게 되니까 D의 IP 주소는 여기 적혀요. 근데 우리가 프로토콜 레이어를 보면 L3에서 이렇게 패킷이 만들어지고 얘를 L2로 내려보내서 L2에서 이렇게 또 만들어가지고 또 피지컬 레이어를 보낸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내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전송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면 L3에서 이런 헤더를 만들어냈는데 바깥쪽에 뭐가 필요해요? 바깥쪽에 앞에 그림 나온 것처럼 L2 헤더가 필요할 거 아니죠? L2는 이제 뭐 쓰면은 A에 A가 아니고 C에서 뒤로 가는 거니까 맥C라고 이렇게 될 거고 여기다가 L2가 아니고 이제 소스가 소스가 데스티네이션이 뭐가 되냐 지금 C에서 D 요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L3 헤더는 바뀌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A에서 D로 간다라고 건 적혀 있을 거고 근데 C에서 D로 가는 저 링크상에서 L2의 주소를 C가 D로 보내는 건 C는 자기 맥 주소는 알겠죠. 자기 하드웨어에 적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아는데 얘를 모르잖아요. 네. IP 주소는 DNS 갔다 오면 알 수 있는데 그러면 D의 L2 수를 어떻게 아느냐는 퀘스천. D의 맥 주소가 뭐냐. 요걸 해주는 애가 여기 있는 어드레스 레졸루션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거예요. ARP라고 하는. 다시 써서 이렇게 가는. 이렇게 보내고 싶은데 뒤에 IP 주소는 아는데 뒤에 맥 주소를 모르겠다라는. 맥 주소는 하드웨어적으로 있는 거니까 누가 뭐 서버에 따로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건 뒤에 IP 주소는 알고 있고 모르는 거는 뒤에 맥 주소가 뭐냐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ARP는 되게 심플한 프로토콜이에요. 그냥 ARP 리퀘스트를 만들어요. 여기에는 이제 DA IP 주소를 쓰면은 지금 IP 주소 1번인데 1번은 D가 1번을 쓰고 있는 D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내가 쓰고 있는 맥 주소가 뭐냐? 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물어볼 데가 없잖아요. 아까 DNS는 DNS 서버한테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건 어떤 특정 서버가 없기 때문에 다 뿌려요. 이 구간에. 여기 여러 개의 호스트가 붙어 있으면 얘한테 보내고 다 뿌려요.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브로드캐스팅 한다고.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지 정답이 있는지 모르니까 그냥 그 링크에서 브로드캐스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ARP 리퀘스트, 질문을 만들어가지고 그 질문을 그 링크상에 붙어 있는 모든 호스트들에게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D가 그 메시지를 받아보면 나를 찾고 있구나라는 걸 알 거 아니야, 메시지에. 그럼 요거에 해당되는 게 ARP 리플라이로 응답이 와요. 응답에는 DA 맥 주소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DNS하고 거의 비슷하게 동작을 하는데 뭐 동작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뭔가 메시지 주고받기 위해서 정보를 얻어오는 거니까 물어보고 답을 하고 요 과정이라고요. DNS는 DNS 서버를 따로 운영을 하는 거고 ARP 같은 경우는 서버를 따로 운영하진 않고 서버가 따로 없으니까 그냥 다 뿌려보고 링크에 붙어 있는 애들은 다 뿌려보고 거기에서 해당되는 애가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내 맥주소가 뭐다. 그러면은 그걸 갖고 와서
가지고 와서 여기를 채우는 것이죠. 네. 여기를 채우면은 프레임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보내는 사람은 나오고 받는 애는 방금 ARP 리플라이로 응답한 맥 주소를 저기다 쓰면은 그쪽으로 전달돼요. 그래서 요 뒤에 여기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 1대1로 주고받을 때 맥 주소를 보통 유니캐스트 맥 주소라고 하고 앞에 말한 것처럼 다 받아라 라고 메시지를 보내야 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브로드캐스트라고 해요. 멀티캐스트는 다 받는 건 아닌데 몇몇 그룹만 받아라 이런 의미가 이제 멀티캐스트고 그룹을 딱 관리해서 누구누구 선별적으로 받아라라고 하는 게 멀티캐스트 주소예요. 일반적인 패킷은 유니캐스트 주소라고 하고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뭐 다 받아야 되는 경우는 브로드캐스팅을 하는데 브로드캐스팅 주소는 특별하게 모든 비트가 1이에요. 그래서 맥 주소가 FFFFF 이렇게 가면은 그 브로드캐스팅 주소다. 다 받아라라는 의미가 돼서. 그래서 L2 주소의 역할하고 L3 주소의 역할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이 두 개가 따로 놀 수는 없으니까 어차피 L3에서 L2로 내려가서 전송돼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우리가 ARP가 수행을 한다라는. 그래서 ARP를 보통 2.55계층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약 노중간하잖아요. 네. L3도 아니고 L2도 아니고 좀 사이에서 역할을 하는 거니까 2.5계층. 근데 뭐 이게 크게 중요하진 않고 어쨌든 중간에 있다. 이게 실질적으로는 어플리케이션부터 쭉 더 내려오기 때문에 더 복잡한데 크게 봤을 때는 요 기능, 네. 이 주소에서부터 DNS 찾고 이렇게 가는 과정이 거쳐 이렇게 막 연결되면서 이제 데이터가 전달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질문 있을까요? 윤설미가 좋은 학생은 이 그림을 보고 뭔가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 이상하죠? 제가 그린 거 말고 원래 있던 그림. 좀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네. 어, 그, 그 라우터에 있는 링크들. 네. 네. 아, 그러니까 뭐, 그 부분도 이제 설명하지 않아서 조금 이상할 수는 있는데, 보통 라우터는 뭔가 연결시켜주는 장치거든요. 그래서 선이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여러 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선마다 꽂히는 게 이제 어떤 네트워크 카드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트워크 카드마다 어드레스가 있어서, 얘는 들어오는 건 L1이고, 나가는 건 L2고, 이렇게 바뀌어요. 네. 그리고 선마다 따로 있는, 선마다 따로 맥 주소가 있고, 선마다 따로 네트워크 주소가 있고, 그래서 요 그림처럼 다 중간에서 이 그림에서 사용되지는 않지만 N2, N3, N4가 다 있는 거예요. 링크마다. 우리가 아직 네트워크 계층에 대해서 다 보지는 않아서. 네. 그것도 이제 좀 특이한 부분이고. 그래서 정확히 말했을 때 내가 쓰고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연결돼 있을 때 내가 쓰고 있는 뭐라고 하지? 내 스마트폰의 IP 주소는 뭐다라는 게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스마트폰에는 내가 와이파이도 있고 5G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럼 IP 주소를 두 개를 쓰는 거예요. 실제로. 그 스마트폰에 IP 주소가 하나가 있어가지고 요거 가지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두 개는 다른 통신칩이기 때문에 5G로 받는 IP 어드레스하고 와이파이로 받는 IP 어드레스는 달라요. 그러니까 통신하는 채널 두 개면은 그맥 주소도 두 개고 IP 주소도 두 개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에 IP 주소가 할당되는 게 아니고 요 통신칩마다 할당되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서. 이렇게. 요거 말고도 이상해요. 순서가 그 하얀색으로 되는 N 같은 경우는 N1이 먼저 있고 N8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보내는 애가 먼저 나오고, 받는 애가 뒤에 있는데, L2는 L1이 뒤에 있고, L2가 뒤에, 무슨 말하는 거야? L1이 뒤에 있고, 요 순서가 L1에서 L2로 가는데, 받는 애가 먼저 나오고, N 같은 경우는 보내는 애가 먼저 나오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얘네 이제 아이패드에서 보통 소스를 보통 먼저 쓰고,
얘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기 이제 사장 앞부분에 필터 나오는데, 사장 볼까요, 그냥? 사장이 이제 앞에 말한 저걸 이제 좀 정확하게 그리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가 먼저 나온다라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저게 말하는 게 조금, 보통 이제 소스 투 데스티네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데스티네이션이 먼저 나오는 게 조금 이상해 보이는데, 저게 유용할 수, 뭐, 소스가 먼저 나온다고 해서 문제가 되진 않는데, 데스티네이션이 먼저 나오는 게 유용할 수 있는 게,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랜은 버스 채널이 있고, 이렇게 붙어 있는 구조를 기본적으로 가정한다고요. 그럼 데이터를 보내면,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요. 그래서 A, B, C, D가 있으면 내가 A인데, B한테 가는 것도 나한테 들리고, C한테 가는 것도 내가 들을 수 있고, 다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브로드캐스팅 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번거롭잖아. 나한테 오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데이터 다 수치는 뭔가 처리하려면. 그래서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를 먼저 잡아두면은 이 주소가 FFF면 받아야 되는 거죠. 브로드캐스팅이니까. 또는 내 주소로 온다라고 하면 받아야 돼요. 근데 내 주소로 오는 게 아니면 받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를 먼저 전송을 하는 게 이제 필터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굳이 안 받아도 되거나 뭐 대충 받아도 되는 그런 것들 구분할 수 있으니까 보통 맥 어드레스는 데스티네이션을 먼저 써요. 구성 자체가. 그래서 그 차이가 잘 보면 여기 그것도 감안해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L2, 뭐 L1이 먼저 나온다고 해서 막 동작 안 하고 이런 건 아닌데 L2가 먼저 나오는 게 데스티네이션 주소가 먼저 나오는 게 더 유용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장으로 바로 넘어가면 사장은 지금 우리가 3장에서 주요한 내용을 다 이야기를 했고 4장에서 제가 더 많이 이야기할 건 뒷부분이에요. 4장의 타이틀이 이제 로컬 에어 네트워크에서 근거리 통신망이 우리말로 해석하면 우리가 집에서 쓰는 어떤 인터넷이 다 랜이라고요. 랜 하는 거. 그 랜이 유선 랜도 있고 또 무선 랜도 있어요. 그래서 앞부분이 유선 랜에 대한 내용이고 뒷부분이 무선 랜에 대한 거예요. 유선 랜에 대한 거는 앞에서 거의 다 이야기를 해서 쭉 넘어갈 거고 무선 랜에 대해서는 좀 더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보통 유선 랜을 우리가 이더넷이라고 해요. 이게 정확히 말하면 그냥 용어를 쓴다라고 하면 LAN, 랜으로 써야 돼요. 근데 이더넷은 네, 랜의 기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성공한 기술이 이더넷이에요. 그래서 비유를 하면 봉고차 알죠? 봉고차. 봉고차가 뭔지 알죠? 이게 세대 차이가 나서 몇 가지 예제가 있는데 봉고차가 있고 하이타이가 있고 바카스가 있고 그런데 하이타이가 뭔지 알아요? 하이타이 알아요? 바카스는 알아요? 바카스는 알고 봉고차는 알아요? 봉고차가 이렇게 뭐 어떤 승합차 같은 거 봉고차라고 하잖아요. 근데 봉고차는 원래 아반떼, 그랜저 이런 브랜드 네임이에요. 브랜드 네임인데 그렇게 생긴 봉고차라고 나온 그 승합차가 워낙 유명해서 그렇게 생긴 거 다 봉고차라 부르잖아요. 바카스도 그렇거든요. 바카스 비슷한 거 되게 많잖아요. 부른사 나무도 뭐 이런 거. 네. 근데 이제 그것도 그냥 대충 자연강장제를 바카스라 부르는 것처럼 이더넷이 특정 랜 기술인데 시장에서 거의 다 랜 기술이 이더넷으로 다 구현이 돼서 거의 동일시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더넷을 만든 사람이 이름이 맷 카페? 뭐 이런 이름인데 이분이 이제 어, 제록스 팍이라고 하는 연구소에서 이제 연구원으로 있다가 아이디어를 낸 게 앞에 말한 것처럼 이제 버스 채널을 놓고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면 심플하게 뭐 네트워크 구성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면 그 사람이 식당에 있는 냅킨에다가 저걸 도식한 그림도가 있어요. 요 이더넷이라고 하는 기술이 나오게 된 근거가 됐던. 이더넷 중요한 이유가 여러분 집에서 쓰는 것도 다 이더넷이고 클라우드가 뭔지 알 거 아니에요. 클라우드 안에 서버도 연결하는 것도 다 이더넷이에요. 네, 그 정도 성공을 해서 이 이더넷을 만든 그 맥카페? 맥카페 맞나? 메타카페인가? 뭐 그런 이름인데 그분이 재작년인가 작년인가에 튜링 어워드를 받아요. 튜링 어워드가 뭔지 알아요? 튜링이 누군지 알아요? 네. 어. 그래서 앨런 튜링이라고 하는 수학자이자 암호학자이자 이런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인공지능하고 컴퓨터에 대해서 기본적인 토대를 만든 사람이라고요. 영국 사람.
그래서 이미테이션 게임에 나오는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이제 컴퓨팅 분야, 컴퓨터 사이언스 분야에서 가장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인데 튜링 어워드를 수여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컴퓨터 관련된 책에 나오는 땡땡땡 알고리즘 이런 사람이라든지 인터넷 만든 사람이라든지 또 이제 재작년이요, 작년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인터넷 만든 사람 이런 사람들이 튜링 어워드를 받았어요. 몇 년 전에는 어젠가 그젠가 노벨 물리학상을 누가 받았죠? 집에 인터넷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제프리 힌턴이라고 하는 토론토 교수가 받았다고요. 딥러닝 만든 사람. 만들었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딥러닝 연구했던 사람. 좀 이상한 건데, 제가 볼 때 이상한데, 그 사람은 그 물리학자가 아니고 딥러닝 하는 사람이니까 컴퓨터공학자라고요. 그분이 이제 몇 년 전에 AI에 대한 공헌도로 AI 하는 사람들은 뭐 몇 대 천왕 이런 거 만들고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제프리 힌튼, 뭐 양쿤 뭐 이런 사람들 그래서 같이 받았던 게 마찬가지로 튜링 어워드예요. 아니, 3년 전인가? 그래서 이전에 또 큰 역할이라고 하나 아주 파퓰러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만든 사람도 튜링 어워드 수상자 중에 한 명이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제록스 팍이라고 하는 연구소가 여담인데 제록스가 무슨 회사인지 알아요? 제록스는 알만도 한데 네. 복사기 만든 회사 제록스 복사기 그러니까 이게 한 70년대 80년대는 뭐 당연히 스마트폰인데 없던 시절이니까 복사기가 최첨단 기기였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록스가 지금으로 치면 엔비디아, 애플 이런 회사였대요. 그래서 제록스가 돈을 많이 버니까 그 돈을 가지고 이런 거 저런 거 막 이상한 것들을 연구해보는 연구소를 만든 게 제록스 팍이에요. 팍이 팔로알토 리서치 센터에 실리콘밸리 쪽에 있는. 그래서 제록스 팍에서 돈은 못 벌었지만 여러분들이 당연히 쓰고 있는 기술들을 여러 가지를 만들었어요. 그중 하나가 이더넷이고, 이더넷, 이더넷도 여기서 만들어냈고, 또 하나가 마우스를 여기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만들었다고 하는 게 조금 애매한데, 마우스라고 하는 컨셉을, 그러니까 커서가 있고 이렇게 마우스처럼 생긴 것,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것들을 여기서 파악해서 처음 아이디어를 내요. 또 하나가, 스티븐 잡스하고 빌 게이츠하고 열심히 싸운 건 알아요? 그것도 영화에 나오는데, 그 두 사람이 싸운 이유가 지금 우리가 쓰는 윈도우, 그러니까 윈도우가 나오기 전에는 그냥 텍스트 가지고 타이핑하면서 뭔가를 했거든요. 그걸 하다가 윈도우라고 하는 게 더블 클릭을 하면 창이 뜨고 메뉴를 고르고 할 수 있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잖아요. GUI라고 하는. 네. 그렇게 생긴 것들을 애플도 만들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만들어서 서로 니꺼 내꺼 하면서 싸운 새끼 소송이 있어요. 두 사람이. 빌 게이츠하고 영화에서 보면 스티븐 잡스가 쌍욕하면서 비난하거든요. 빌 게이츠를. 근데 그거를 만들게 된 이유가 두 사람이 둘 다 제국수 파괴 가서 제국수 파괴에서 윈도우라고 하는 걸 이렇게 만드는 거 보고 두 사람이 동시에 와서 같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오리지널리티는 제록스 파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면 제록스 파괴에서 이런저런 기술을 만들었는데 안타깝게도 돈은 거의 못 벌었고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제록스가 무슨 회사인지는 모르잖아요. 그죠? 네. 지금 있나? 지금은 팍이라고 하는 거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뭐 그런 컨셉들을 초창기에 제안했다가 돈은 못 벌었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여를 했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더넷이다라는 여러분 집에 쓰거나 서버도 연결하거나 그래서 이더넷은 우리가 3장에서 데이터 링크 레이어를 했으니까 그거와 거의 동일한데 차이점은 우리 3장에서는 어떤 특정 스펙에 대해서 이야기한 건 아니고 특정 규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건 아니고 그거를 IEEE라고 하는 표준 기구에서 규격화시킨 게 이더넷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뭐 어떤 알로아나 CSMA 뭐 등등을 규격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제품화 시킨 게 여기서 이야기할 것들이에요. 그래서 비슷하게 서브 레이어를 매국하고 위에 BLC가 아니고 IEEE 쪽에서는 LLC라고 해요. 이거는 IEEE예요. 어디 가서 IE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네. 그래서 많은 것처럼 여기서 플로우 컨트롤하고 에러 컨트롤 이런 거 하고 여기서는 뭘 하냐냐. 알로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이더넷은 기본적으로 CSMA CD를 쓰는 네. CS니까 캐리어 센싱을 해보고 누가 쓰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고 아무도 없을 것 같다. 없는 게 확인이 되면 전송을 하는 거고. 전송을 했는데 우연히 그
신호라고 하는 게 즉각적으로 오진 않으니까 나는 여기 있고 쟤는 저쪽에 있으면 나는 지금 보내기 시작했는데 그걸 바로 캐치를 못하니까 쟤도 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그러니까 걔를 충돌 나면 CSM, CD는 어떻게 해요? 이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삼장 녹화 강의에서 신호가 이렇게 되는데, 이게 맞나? 이렇게 신호가 가는데, 요 구간 동안에는 신호가 도착하지 않았잖아. 도착하지 않았으니까 얘가 그걸 모르고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어긋나게. 그럼 두 개가 순도가 겹쳐지면 송수신이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럼 어떻게 한다? CSS, CD는 중단을 맞죠, 중단. 네. 여기 CSMA는 그냥 가는 거고, CD가 컬리전 디텍션이라고요. 네. 충돌이 났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게 되면 의미가 없으니까 빨리 중단하고 다음번 액션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맷을 봅시다. 네. 프레임 포맷이 이렇게 생겼는데,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프레임의 형태예요. 요게 몇 비트 이런 거 당연히 기억할 필요 없어요. 네. 제가 설마 요거 그리시오 이렇게 내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거 말고 앞쪽에 프레임을 붙고 SFD 요거는 삼성 앞부분에 보면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이 프레임을 이제 시작한다, 끝난다 이런 것도 알려줘야지만 송수준이 잘 되니까 싱크 등급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패턴을 10, 10, 10, 10, 10이 이어지면은 이제 시작이다. 이런 거 알려주는 거예요. 프레임블이라고 하는 게 앞에 붙는 거. SFT는 이제 구분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링크에 맥 헤더가 있는 거, L2 헤더가 있고, CRC는 우리가 3장에서 이야기했던 나머지 FCS를 여기다 붙여서 보내요. CRC는 뒤에다 붙여요. 그죠? 헤드에 붙이지 않고. 뒤에 트레일러라고 해요. 뒤에 붙이는 이유는 일단 데이터를 받고 나서 뭔가 나눗셈을 해볼 거 아니에요.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 예, 그래서 굳이 앞에서 받을 이유가 없으니까. 보통 CRC는 뒤에다 붙입니다. 그래서 3장에 나온 것처럼 CRC 32를 쓰니까 4바이트가 뒤에 붙어요. 그리고 제일 앞부분에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가 48비트라고 했으니까 6바이트가 붙고, 소스 어드레스가 6바이트가 붙고, 기타 등등의 어떤 정보들을 포함을 하기 위해서 타입에 해당되는 뭔가 또 해서 2바이트가 필요해. 나머지는 우리가 위에 있는 L3에서 100기씩 내려와서 L2에 페이로드를 채우는 거예요. 데이터 앤 패딩이라 되어 있는데, 패딩은 뭐냐면, 우리가 패딩 점퍼 할 때 그 패딩이거든요. 패딩이 이렇게 채우는 걸 패딩이라 한다라고 해요. 블록하게. 그래서 어중간하게 8비트씩 딱 떨어지는 게 좋은데 6비트가 딱 있다. 그럼 그 2비트를 그냥 의미 없는 비트를 채운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위에 보면 보통 이제 맥시멈 사이즈, 미니멈 사이즈 정의하는데 페이로드에 대해서 맥시멈 사이즈 정하는 이유는 너무 크게 보내면 에러가 상대적으로 확률적으로 많이 발생을 해요. 그죠? 각 비트마다 에러 발생하는데 당연히 그런 케이스가 바이노미얼 분포를 생각해 보면 길이가 더 길어질수록 어디에선가 에러가 발생 확률이 높아지니까 너무 크게 보내진 않아요. 예, 요건 당연한 거고. 미니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미니멈. 보통은 미니멈은 필요 없어요, 일반적으로. 네. 너무 작게 보내면 안 된다, 요 말이잖아요. 네. 근데 미니멈이 필요한 이유를 3년 강의할 때 열심히 이야기를 했는데, 요거라고요, 요거. CSM의 시드로 동작을 하려면 내가 신호를 보냈을 적으로. 그럼 그 신호를 받고, 끝에 있는 애가, 제일 끝에 있는 애가 받고, 뭐 충돌 났다, 안 났다라는 것을 이렇게 회신이 오겠죠. 그럼 요 시간이 어떻게 돼요? 표현을 하면. 뭐 이렇게 가는 것을 우리가 프로페션 딜레이라고 하니까 2 곱하기 TP라고 쓴다고요. 갔다 와야 되니까. TP가 프로페션 딜레이고. 그럼 우리가 미니멈 사이즈 정하는 게 예를 들어서 프레임을 전송을 하는데 요만큼에서 끝났다. 그러면 컬리전 디텍션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냐하면 센더 쪽에서 전송을 다 끝내버렸기 때문에 뒤에 신호가 오고 나서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빨리 디텍트를 하고 나서 중단시켜야 되는데 깨진 거니까. 그래서 너무 짧게 보내면 내 신호가 저기 갔다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지 않으면 디텍터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CSM, CD가 동작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여기까지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식이 트랜스미션 타임이, 우리가 TR로 쓰는 트랜스미션 타임이, 아, 2 곱하기 TP보다 같거나 커야 되겠죠. 요게 3장 녹화강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TR이라고 하는 거는 트랜스미션 타임은 데이터 레이트, 데이터 레이트 분의 프레임 사이즈고, 2 곱하기 TP는 뭐에 영향을 받아요? 신호가 가는 거니까 신호의 속도에 영향받는다고 그러죠. 거리하고, 디스턴스하고 속도.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디스턴스 나누기 속도예요. 그럼 이걸 정리를 하면 프레임 사이즈가 데이터 레이트 곱하기 뭐 그냥 이렇게 이게 뭐 요거보다 같거나 커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걸 이제 D값하고 일반적인 D값하고 데이터 레이트가 10Mbps가 기본이라고 했으니까 10Mbps 넣으면은 보통 여기 있는 것처럼 인형 사이즈가 아까 요 사이즈가 46이면 512비트일 텐데 맞나? 46비트? 16바이트? 이상이 돼야 된다라는 식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너무 짧은 데이터를 보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CSM이 CD가 아니면 짧은 건 문제가 되진 않아요. 큰 게 문제가 되지. CSM의 CD는 갔다가 올 때까지는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거 이상은 보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요게 요걸 만족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니멈이 존재를 해요. 요거는 앞에서 이야기를 했던 거고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앞에서 이제 이더넷이 처음에 나오는 거, 아까 네킨에 그렸다고 하는 게 10Mbps 기준이었고, 계속 속도는 높아져요. 100메가, 1기가, 10기가. 이렇게 높아지는데, 이제 이더넷을 이제 IEE에서 표준화를 하는데, IEE는 철학 중에 하나가, 우리가 백워드 컴패티빌리티라고 하는데, 이전 세대하고 새로운 거하고 호환이 돼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새로 나온 와이파이를 가정했을 때, 와이파이 IEEE 표준이어서, 새로 나온 와이파이 규격을 가지고 스마트폰을 새로 샀어. 그게 예전에 쓰던 집에 있는 공유기에 붙어야 안 붙어요. 붙어야 안 붙어요. 붙죠? 네. 안 붙으면 안 살 거 아니에요. 반대로, 공유기를 학교에서 새로운 공유기를 설치를 했는데 옛날 단말이라고 안 붙어요, 붙어요. 옛날에 쓰던 단말기도 와이파이는 다 붙어요. 왜냐하면 규격을 만들 때 이전 거와 무조건 호환이 되도록 만들어요. 그게 철학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5G 폰을 샀는데 5G 폰이 LTE 기축구에 붙어야 안 붙어요. 안 붙는다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착각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 스마트폰 5G 폰을 사면 그 안에 5G 칩도 있고 LTE 칩도 있고 3G도 있고 2G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바꿔가지고 LTE로 연결되는 거지. LTE 기지국에 5G 폰이 5G로 연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스위칭을 해서 LTE로 연결되는 거고. 그래서 이동통신망은 제너레이션마다 호환이 안 돼요, 당연히. 새로 가는 거, 새로. IEEE는 호환이 되기 때문에 호환이 된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앞에 나왔던 요 프레임 구조를 내가 10메가일 때도 이렇게 쓰고, 100일 때도 이렇게 쓰고, 1000일 때도 이렇게 쓰자. 대충 맞추려고 노력을 해요. 미니멈 사이즈도 46을 정해놨으면, 10메가일 때도 46을 쓰고, 100일 때도 46을 쓰고, 1000일 때도 46을 쓰자. 이렇게 대충 맞추려고 해요. 그래야지 호환이 잘 되니까.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요실 고려를 할 때, 데이터 레이트가, 처음에는 데이터 레이트가 10이었는데, 10mbps였는데, 얘를 100mbps짜리로 키웠어. 키우는 건 와이어를 여러 개 쓰거나 선을 다른 특성을 쓰거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고정시키고 싶은 거예요, 고정. 프레임 사이즈. 미니멈 프레임 사이즈는 바꾸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야지 호환이 되니까. 그럼 데이터 레이트는 10배가 커졌는데 프레임 사이즈를 똑같이 맞추려면 뭐가 바뀌어야 돼? 그 식에서. 얘는 고정이고 얘는 10배가 높아졌으면 V를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V는 신호가 가는 거니까 바꿀 수가 없고 D를 어떻게 해야 돼요? 줄여야 된다.
그래서 뒤에 스펙을 보면, 스펙이라기보다 그냥 특징을 보면, 이게 기본적인 이더넷 10메가짜리예요. 얘를 이제 케이블을 어떤 걸 쓰느냐, 인코딩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대략 랭스가 500에서 100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뒤에 10을 보면, 100메가피스를 보면, 당연히 더 짧아져요. 네. 속도는 빨라지는데, 속도가 빨라졌는데 짧아지는 이유는 앞에 말한 것처럼, 속도가 빨라지니까 갔다 오는 게 더 트랜스미트 타임이 더 빨라지는 거예요. 지금 이 그림을 봤을 때, 여기 분홍색 표시된 게 더 짧아지는 거죠, 이렇게. 네. 더 짧아지니까 멀리 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빨리 찍고 와야지만 이거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CSM의 CD의 특성을 만족을 시키면서 뭔가 하려면 데이터 레이트가 높아지면 이거는 짧아져야 돼요. 작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한계가 있다고요. 그래서 더 빠른 걸 만들려면 100배 키우거나 1000배 키우려면 이제는 CSM의 CD를 안 써요. 그걸 써서는 답이 없기 때문에. CSM의 CL 쓰면은 요걸 만족을 해야 되는데 얘가 1000배가 되면 D를 1000배로 줄일 거 아니에요. 그럼 100m가 10cm가 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트워크를 만드는데. 그래서 그게 제약이 있기 때문에 뒤쪽에 나오는 기술은 CSM CD를 쓰지 않아요. 베이직 이더넷 CSM CD를 써서 마시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게 이런 관계들 때문에 그런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기록을 할 테니까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